일본어 능력 시험 N2. 미나상 konnichiwa. N2 독해 파트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독해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 일단은 N2에 관련된 책을 보신다든가 N2 시험에 한번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시험을 치른 분도 계실 겁니다. 독해는 단언컨대 문제를 푸는 요령과 스킬이 독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머지 20%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20%가 어휘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를 잘 풀기 위해서는 독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요령 스킬도 중요하지만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으면 독해 문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와 한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 문제에 접근하신다면 거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시험의 N2의 독해는 어떠한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해가 어떻게 출제되는 것인가? 단문 독해가 5문제, 중문 9문제, 종합이해 2문제, 그 다음에 또 장문 독해에서 주장이해와 관련된 3문제, 정보 분석이 2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단문 독해 5문제는 지문 5개에 1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문 독해가 9문제인데 지문이 3개에 한 지문당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독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요령 공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단문 독해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물론 학습자에 따라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 강의나 인강을 하다 보면 단문 독해 말 그대로 문장이 짧습니다. 문장이 짧죠. 짧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먼저 알고 짧은 문장을 해석을 해나가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 독해는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라고 하면 필자의 생각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필자의 생각,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단문 독해가 되는데 여기서 밑줄선 문제도 단문 독해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밑줄선 문제도 필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문 독해 중에서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 팩스라든가 메일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묻는 문제가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단문 독해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문 독해를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 보기 2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 헷갈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나 인용문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필자는 이 문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나 인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서 다루었던 어휘가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큰 범위의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큰 범위 안내에서 어떤 단편적인 예를 들어 놓습니다. 이 단편적인 예는 필자의 전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한 예나 인용문에 있는 어휘가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문독해와 장문독해에서도 우리 3번에 보시면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나 인용물이 모기에 나와 있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단문독해와 똑같은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단락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단락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중문독해는 2단락 내지 3단락, 장문독해는 3단락 내지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다 보면 이렇게 3단락이 있습니다. 3단락이 있는데 1번 문제에서 보기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락을 읽고 나서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어휘가 보기 1, 2, 3, 4에서 최소한 2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 보기에 1번하고 4번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었던 어휘가 있지만 2번하고 3번은 생소한 어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소한 어휘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가 2번하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읽고 1번 문제를 풀면 전체 보기가 전부 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이 단락에서 언급된 어휘만 보기에서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어휘가 언급된 나머지 보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1번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생소한 어휘가 보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잘 안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밑줄선 문제는 전후 두 문장에 정답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선 문제가 중문독해든 장문독해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줄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밑줄선 문제까지 문제를 읽으세요. 문장을 읽고 나서 일단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 문제를 확인했을 때 밑줄선 앞부분에 정답이 있는가 뒷부분에 정답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밑줄선 앞부분에 있는 문장이 정답이다. 그럼 그 문장이 문제의 정답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밑줄선 앞부분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보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문에 있는 문장, 지문에 있는 내용과 다른 어휘로서 같은 의미를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는 히토리 대 나얀데이루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가 정답인데 보기에서는 지분 대 마요데이루 스스로 망설이고 있다. 이거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문장 밑줄선 앞부분, 밑줄선 뒷부분에 있던 앞부분에 있던 뒷부분에 있던 이 부분이 정답이다. 그 부분과 같은 내용을 가진 보기를 찾으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슨 방랑한 말이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보기 4개 중에서 2개는 정말 터무니가 없고 1개 정도는 말을 조금 꼬아먹는 경우, 즉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었다든가 단정하는 것을 갖다가 추측하는 문장으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가? 훈련입니다. 훈련. 자, 훈련은 뭐냐? 내가 독해를 잘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독해를 잘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이 백신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뭐냐? 많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독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독해가 늘었는가 알 수가 있느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맞추든 틀리든 맞추면 독해력이 점퍼가 되고 틀렸을 때 왜 이 문제가 틀렸는가 분석을 하고 정답을 찾는 요령을 통해서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요령을 통해서 이래서 오답이고 이것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독해력은 점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정답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왜 정답이 아닌가, 왜 오답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것도 뭐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령대로 분석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은 독해력이 올라갈 수가 있고 실전에서도 바로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해는 독하지가 않아요. 안 독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훈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독해는 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은 연납법과 기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연납법은 뭡니까? 일단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B, C, D 때문에. 즉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이 연납법이고 A, B, C 따라서 나는 D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연납법과 기납법, 즉 필자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 단락의 두 줄, 마지막 단락의 두 문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의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결론을 먼저 내는 것보다는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필자의 생각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마지막 단락의 두 문장을 잘 체크를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역시 뭐 같은 내용을 다른 어휘로서 보기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문독해와 장문독해를 어떻게 푸는가, 푸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종합이에는 해답자 A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4개의 보기 중 최소 1개 이상은 오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 그 다음 이 상담에 대해서 A라는 회답자와 B라는 회답자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는 첫 번째는 뭐 상담자는 무엇을 상담하고자 하는가, 상담자의 고민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자를 읽고 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회답자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상적으로 A와 B 둘 다 읽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방금 A를 읽었는데 A가 어떠한 내용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A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자.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최소 1개는 오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2개 이상 오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답자 A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보기 4개 중에서 1-2개를 제꼈다. 나머지 보기 2개가 남는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B를 읽고 나서 문제에 접근하면 남아있는 보기 2개 중에서 명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가 나오고 회답자 A, B가 나온다. 상담자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자. 그 다음 회답자 A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보기 1-2개를 제낀다. 나머지 회답자 B를 읽고 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문제를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표현과 객관적, 즉 A는 주관적이고 B는 객관적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문장의 구조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주관이라는 것은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이마스, 뭐뭐일 것이다. 다로, 뭐뭐이겠죠. 대쇼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또 오모이마스, 다로, 대쇼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주관적인 개념이 되겠고, 객관적인 것은 남들이 봐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용문이 많아요. 인용문이 많다. 뭐뭐에 의하면 니요또 뭐뭐다라고 한다. 다소우데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객관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주관 객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감정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뭐 주관적인 개념이 되겠죠. 객관적인 것은 본인의 생각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 종합기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보 검색.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자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 검색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전단지, 광고, 안내문, 뭐 전시회, 박물관 안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문제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가라는 조건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세 여학생인 외국인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파트 전부 다 지문을 다 읽었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문제를 읽고 무엇을 묻는가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후임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업무기간이 언제인가 나왔을 때 업무기간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조건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 지문을 검색하도록 하자. 정보 검색에 출시되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갖고 공부를 하실 때 정보 검색 파트는 어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은 미리미리 조금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1교시에 문자의 문법 독해 시험을 치는데 문제지를 받자 말자 제일 먼저 풀어야 하는 파트가 정보 검색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보 검색은 시간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머리가 복잡할 때 머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써서 머리 회전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때 정보 검색을 보면 잘 문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맑을 순간이 1교시에 문제 바로 치는 순간, 그 순간에 정보 검색 파트를 풀면 다른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15분 투자를 해서 정보 검색을 푸는 것을 문제를 받자 말자 정보 검색을 풀면 7, 8분, 즉 반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자의 파트는 단문이기 때문에 정답인가 정답이 아닌가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정보 검색 파트는 조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지를 받자 말자 정보 검색 파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さあ、皆さんが今度の試験に合格でき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さあ、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